짧게 합시다. 짧게. 저기 툭 튀어나온 게 치성이라고. 저 위에서 설명 간판 보고 왔는데 치성 맞을 거야. 공격 들어오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화살을 측면에서 쏠 수 있게 그렇게 돌출부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하는데, 좁은 국지전에서는 성벽이 그런 기능을 하지만 실제로 현대전에 들어가지고서는, 옛날에는 끼케야 100명, 200명, 1000명 많아요. 만명 단위인데,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데 들어가면요, 막 50만 명, 100만 명이 때려 붙으니까 단 하나의 지역에서 싸울 수가 없어. 저렇게 측면에서 공격한다는 것처럼 항상 기본적으로 전쟁의 방식이 이렇게, 여기서 주요 부대가 붙으면은 그 옆으로 측면을 공격하려는 부대가, 예비대가 이쪽으로 가면 또 여기서 또 막으려고 오고 그러면 이렇게 전쟁하는 공간이 이렇게 쭉 늘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38도선이 있었고 휴전선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서 가지고 평면으로 전투를 하면서 적이 우리의 측면 옆구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몇백만 명이 한 줄로 늘어서서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6.25 때 낙동강까지 후퇴했다가 전선을 축소하느라고, 넓은 데서 싸우기엔 우리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고 북한 놈들은 이미 준비를 다 해서 내려와 놓으니까 우리 도저히 위에서 못 막겠다. 병력도 빨리빨리 징집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이 끌어와서 총 또 미군한테 좀 더 받아오고, 일본에서도 총알 좀 가지고 오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하지만 남한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군수 보급기지 역할을 해줘서 그래요. 보면은 총알 같은 거 열심히 찍어내서 우리한테 줬거든. 공짜로 준 게 아니지. 지들은 6.25 전쟁 덕택에 그 메가더 치하에 완전히 농업 국가가 될 뻔한 거 강제로 공업 완전 다 죽여버리겠다 했었거든요. 전쟁 때문에 급하니까 도로 일본의 군수 경제를 살려내면서, 일본이 처음에, 일본에 되게 경제학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가 6.25 전쟁 터졌다는 거 듣자마자 한 소리가 이거래요. 이제 일본은 살았다 꽝 하면서 기뻐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래 돼요. 당장 우리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지니까 포탄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비 포탄을 막 직접 팔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러시아랑 저기들이 뭐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미군한테 대여해줘가지고 미군은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놓고 북한 포탄 열심히 수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쏘고 그러잖아요. 군수 무기가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것보다 보관도 훨씬 힘들고, 화약 같은 거 보관 잘못하면 한 번씩 터집니다. 당장 울산에서 예비군 부대에서 한번 탄약병들이랑 그 장교랑 막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올해 한번, 작년에 한번 죽고 다치고 그런 적 있다고 하잖아요.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한 걸 보관하는데 재고 보관비까지 다 같이 떠넘겨야지. 불량도 나면 안 되고, 불량 났다 하면 그런 식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화약을 다루는 이런 공장들은 아무나 허가 내주지도 않을걸요, 아마. 개나 소나 다 총알 만들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총알 사회에 유출되면 어떡할 건데. 탄피도 하나하나 안 잃어버리게 관리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걸. 이게 민간 사회에 나오면 뭘로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정되어 있는 기업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어떤 면에서 완전 독과점 체제나 다름이 없는데, 전시가 아닐 때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만큼 많이 돈이 되진 않지. 돈이 되긴 되는데, 근데 전쟁 터졌다 하면은 무한히 공급되거든요. 계속 쓰니까 소비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세계 1차 대전 때 꿀 빨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해가지고, 다이쇼 천황 시대인가, 우리나라 3.1 운동 일어날 시기쯤이죠.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은, 나라의 경제가 되게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면은, 애들 데리고 견학 오셨네. 비추진 않겠습니다. 되게 아침 일찍인데 부지런하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여아들만 있네요. 뒷모습은 괜찮죠? 유치원에서 왔나? 저 선생님 같고 저쪽은 교회에서 왔나? 좋지. 이렇게 와가지고 다 같이 구경하고 하면은 부럽다. 뭐 나름 6학년이면 이미 산적같이 변한 애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왕암 데리고 가고 할 때 행복했는데 나름.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카페를 원래부터 가려고 사진을 하나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냥 바로 올릴게요. 사진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가면을만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람에겐 여러가지 가면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자 가면, 남자로서의 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매력을 느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로서의 자, 직장인으로서의 자, 부모 앞에 사랑받고 싶은 어린애로서의 자, 혹은 이제 이미 성인이 돼버려가지고 부모한테 더 이상 사랑받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바쁘니까 좀 나한테 관심 그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좀 그런 식이죠. 오히려 부모가 늙으면은 돌보는 게 되게 어느 정도의 책임과 짐으로 느껴지는, 늙은 부모를 보호하는 어른이 된 자식으로서의 자, 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로서의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페르소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야누스라고 하고, 대가리 2개 달린 괴물 같은 형상. 근데 아직 영업 안 하는 것 같아.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여기. 돌아서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다른 자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민주주의 정치 참여자로서 이 일본을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으로서 격려하고 싶다. 국회 내각은 확실히 국민의 통제를 받는 존재니까 열심히 민주주의에 참여 잘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를테면은 조금 마음씨 선하고 착한 척하고 싶은 그런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있는 식민지인들에게 좀 더 괜찮은 복지를 주고 교육의 평등을 얻을 수 있게 해주라고 막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일본인한테는 임금을 많이 줘야 되지만 조선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부르면은 그냥 열심히 일하더라고. 저가 노동으로도.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한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위험한 일, 힘든 일, 배터리 공장 터지는 일, 이런 거 외국인한테 다 시키는 거 내국인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다가 어떤 걸 요구하겠어요. 내가 나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니네 선거 자금을 대줄 테니까 외국인 인력수 좀 많이 들어오게 해줘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라고. 그러려면 거기서 출산율이 높아야 되니까 애 많이 나올 수 있게 애 하나당 쌀을 얼만큼씩 좀 나눠주라고. 이런 정책도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다 선행을 하긴 하는데 그 선행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어.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래 잘 굴러가던 일본이 이제 전 세계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고 개나발이고 경제가 개판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생산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전 세계가 공장도 많이 짓고 하면서 지금 석유화학 산업에 전 세계가 투자하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돈 된다 싶으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뛰어들어서 다 사업을 해. 장사가 되겠습니까? 생산량만 많이 지켜나오고 남는 재고는 계속 쌓이고, 아까 전에 화약 재고 이야기하던 것처럼 이미 생산해서 쌓아놓은 게 창고에 많이 쌓여있는데 팔리지도 않는데 공장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계속 찍어내. 그럼 가격은 점점점 똥값이 되고 재고 보관 비용은 점점점 늘어나고 기업이 하나둘씩 도산하기 시작하고, 그 기업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더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가진 놈만 점점 더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은 소비를 못 하니까 시장이 썩어나도록 돈이 많이 남아돌고 물건이 많이 남아도는데 죄다 가진 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뭐 부자가 혼자서 그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소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던 게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빅딜 정책하던 대공황인 건데,
수정자본주의로 들어갔죠. 그때부터 좀 더 큰 정보로 바뀌었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통제 못하고 개판이 돼버리는 걸 한번 목격을 했으니까 사람의 탐욕을 생각을 못한 건데, 그 이후에 수정자본주의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생긴 게 다시 신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다시 저항이 온 게 현재의 최근에 대부분의 민주사회들의 현실인데, 뭐 어찌되었든 간에 다 사치품이죠. 예쁜 옷들. 어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신의 위험을 느끼는 것 용도로서 스테인드 글라스부터 은식기, 성유물, 또 뭐 있냐, 예술상, 거대한 성당, 이런 것도 다 어떤 면에서 사치품인데 얘네 건물이 엄청 큰 것처럼 어찌되든 자본이 남아돌 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 지으면은 돈 많은 놈들이 짓거든요. 엄청 돈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이. 그래 뭐 대공황이 닥쳐가지고 공장에서 잘린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막노동 하는데 와가지고 건물 짓는 데라도 손을 보태야지. 그렇게 해서 돈 모으는 사람이 또 뭐 살 보니까 나도 시멘트 공장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 좀 대출 좀 빌려가지고 옆에서 거래가 잘 되는 거 보면 또 개나 소나 다 달려들어서 전부 다 공장 차릴 테니까, 그럼 또 공급 과잉이 오거든요. 만들었던 공장들이, 공장주들이 하나둘씩 대출 못 갚아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해. 그 중에 살아남은 놈이 또 혼자 다 쓸어 담겠죠. 그럼 이제 그 망한 공장 사람들이 다시 이런 데 와가지고 다시 일하면서 돈 다시 벌어가지고 다시 도전해보고, 또 망하는 놈들 중에 하나 살아남고, 이게 반복되는 게 시장 경제인데, 자유시장 경제.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저축에 대해서, 적금에 대해서, 보험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이니 의료보험체계니 전부 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중간에 관리하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개인이 그냥 저축을 막 1억, 2억, 3억씩 안전빵으로 잘 저축해놨다가 집 필요할 때, 큰일에 닥쳤을 때 그 저축 예금을 꺼내다가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사업비가 따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 넣어두면은 이자가 차곡차곡 불지. 근데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 그것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성공할 수는 없긴 하고. 그러니까 가장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자꾸 투자하고 사업하고 다니겠다고 내 겉을 꾸며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사치품 많이 쓰고, 사무실도 이렇게 멋있는 데다가 내야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업주인 줄 알고 달려들어가지고 계약 맺어주니까 사무실도 비싼데 월세 한 200, 300, 500씩 나가는 데다가 사무실 차리고. 누군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집안에 재산이 모이진 않거든요. 계속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자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실패를 대비해 가지고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내 돈 꺼내 쓸 수 없도록 보험에다가 돈을 담궈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담궈놓으면은 계약 해지할 때 손해 받게 되는 위약금이라든지 어쨌든 손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어간 사업비는 제외해버리고 돈을 돌려주거나,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이미 보험을 가입해서 거기다 돈 넣기 시작하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뭐든 돈 내놔라고 할 때 이거 깨면 안 된다고, 이거 깨면 받는 손해가 200, 300만 원이라고, 이거 없이 하라고 설득력이 있거든요. 손해보는 거 싫으니까. 손해만큼 누군가에게 사치나 거대한 투자나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하는 거를 막아낼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싫어하니까.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뭐든지 적당해져야죠. 아까 전에 너무 사업이 호황이 이르면은 그 사업을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급 과잉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적당한 조절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나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내면서 뭐 투자 회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투자 상품은 경기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같은 거, 이거 지금은 계속 거품 끼면서 돈이 막 늘어나니까 코인같이 돈 된다 싶어가 다 뛰어들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이거 장담한데 5년 안에 폭락이 올 수가 있는데 그 폭락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거시경제가 개개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거를
심리를 수많은 사람들 1000만 명씩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대세가 뒤집히는 순간에 터키가 동로마를 잡아먹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슬람 세계가 크리스토교를 잡아먹기도 하고 보수가 진보를 빨갱이로 잡아먹기도 하고 진보가 보수 꼰대 새끼들로 잡아먹기도 하는 것처럼 대세가 바뀌는 순간에 반드시 오는데 그거는 나라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어쨌든 5년 안에는 아마 박살 날 거다고. 국민 여러분 여기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남들이 이걸로 돈 많이 번다고 막 따라갔다가 언제 당신이 폭탄 돌리기에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고. 이걸 끊임없이 뉴스에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경고한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투자했던 놈들은 전부 다 부자가 돼 있고 투자 안 하고 곱게 은행에 저축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 거지가 돼 있으면은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경제 관료나 투자회사 직원이 그걸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니 때문에 내가 투자 안 했는데 내 주변 새끼들은 전부 다 코인 해가지고 부자 됐다고. 어떻게 할 건데 니 내려가라고. 장관 자리 사퇴해라. 대통령 탄핵시키자. 이러면은 아무도 그 뒷감당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힘들어요. 남들에게 비난받는 거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국민들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네 인생 네 책임이니까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나한테 책임지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 서글프지. 그러나 보험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돌아서 측면 공격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전선이 쫙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윤석열 반대, 한쪽은 윤석열 보호하자, 대통령님 만세 하고 싸우고 있으면은 둘러싸이는 쪽이 지거든요. 보통은 숫자가 적은 경우에도 둘러싸는 쪽이 이겨요. 어느 정도만 확보가 되면은 란체스터 버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칸나이 전투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한니발이 로마 군대 상대로 자기들의 숫자가 조금 적은데도 딱 한 방 둘러싸버리니까 애들이 지그들끼리 겁을 먹어가지고 서로 뒷걸음질 치는데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 중간에 있는 놈들 전부 다 깔려주고 계속 밀리니까 압사당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예 완전히 깡거리 2만 명 가까운 로마군을 전멸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전쟁사에 전멸시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을 보호하려고 전선이 점점 길게 늘어지는 거고 병력이 너무 많은 현대전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전선이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각해서 저기 북해 완전히 북유럽 끝에서 저 지중해 남쪽 끝까지 진짜 위에서 아래까지 길게 완전히 쫙 늘어서 가지고 전부 다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6.25 때 고지전을 하게 된 이유 중 한 가지가 그겁니다. 산은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특히 높은 산은. 그러니까 강원도 산봉우리 그거 하나 먹는 거 경제력 자체에서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산일 뿐이니까 거기를 딱 쥐고 있으면은 측면에서 공격해 올 거란 부담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다른 병력들이 산 먹혔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전부 다 싹 다 뒤로 후퇴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재수 없을 때 퇴로가 잘려가지고 전부 전멸해 버릴 수 있으니까. 실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그 중공군 참전 이후에 흥남철수가 대표적이죠. 아예 그 흥남에서 배 타고 도망가는 거 말고는 길이 없도록 막혀버리니까 군대랑 군수물자 무기만 가지고 도망튀어야 되는데 피난민들이 전부 다 몰려가지고 나도 구해달라고 해. 나 북한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저 새끼들 밑에 있으면 우리한테 자유라는 게 없더라고. 논밭도 다 뺏기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 노예처럼 부리는데 나는 자유세계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장교들이 이거 우리 백성들 안 구해줄 것 같으면 우리도 여기서 같이 죽을 거라고 제발 좀 구해달라고 눈물에 호소를 하면서 병사들 다 남아가지고 피난민이랑 같이 싸우다 죽을 거 각오하고 있으니까 미군도 가슴이 움직여가지고 무기 다 버리고 배 군수물자 다 버리고서 군함에다가 피난민만 가득 채워가지고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그 참고로 문재인 또 그렇게 해서 탈출했습니다. 안 그럼 김정은이 밑에서 일하고 있었겠지. 일하는 게 아니라 완전 최하류 하층민으로
밥 쭉쭉 굶주리면서 살다가 뒤졌겠지. 병신 같은 새끼. 그런 세상인데 근데 좀 말하다 보니까 반쯤은 일부러 오고 반쯤은 진짜 그냥 하다 보니까 과몰입해가지고 감정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페르소나라 부른다는 거예요. 흥인집은 어디 갔노? 못 찾겠다. 딴 데로 가잖아. 근데 어제 제가 그렇게 보수 집회 가다가 뜬 건 그냥 내가 여기 수습되려고 해봤자 나는 혼자일 뿐이고 마치고 나면 더 허무하고 더 외로울 뿐이다. 이런 걸 느끼면서 이 페르소나가 내 얼굴에 딱 붙어있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내 중요한 내 인간성들 중 한 가지로 그냥 몇 개 나랑의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 흐릿한 페르소나일 뿐이라고 인지가 되니까 난 그렇게 와 술 마시는데 내 인생에 이것도 강하게 이어져 있지 않고 저것도 강하게 이어져 있지 않고 이걸 인식하다 보니까 삶이 또 되게 허무하고 뭐하러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승재 형 영상이랑 이창기의 덧걸어 보니까 조금은 대학 때 내 인연들이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다시 그쪽에 강하게 들러붙어가지고 살아보자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내 인생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하다. 아무짝에도 가치도 의미도 없다. 이래 느끼는 것보다 이게 나아서 같은 면에서 이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싶어요. 저도 제가 다소 어린애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나이에 가족관계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부모가 나랑 대화 제대로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고통받고.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나한테 그런 거 말고 내 페르소나가 뭐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내 역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대신 오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동시에 원래 내가 하던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고 당연히 남은 거는